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돌, 김용옥 지음, 노자가 옳았다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윗별이 길의 성경 1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 지시 유명 만물 지모라. 만물 지모 고상무욕 이관 기묘 상류욕 이관 기교 차양 자동 추리 이명 동위 지현 현지 우현 중묘 지문. 첫째 가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천지의 처음이라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엄이라 한다. 그러므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가생이를 본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알무로 나와서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다. 그 같음을 일컬어 가물타고 한다. 가물코 또 가물토다. 묻 묘함이 모두 이 문에서 나오는 도다. 난 너를 사랑해. 어느 여학생이 어느 남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이 말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던져졌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떠한 관계를 지녀온 사람들인지, 이런 모든 함수가 정밀하게 논의되어야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겠지만, 과연 이 말을 들은 남학생은 무엇을 느꼈을까? 상기의 명제에서 나니 너니 하는 것은 명제를 구성하는 문법의 요소일 뿐이고 별로 큰 뜻은 없다. 그것은 주어와 목적, 즉 화자라는 주체와 그 말이 던져지는 대상을 지칭하는 문장의 기능적 요소일 뿐이다. 난 너를 사랑해 라는 명제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포인트는 역시 사랑해 라는 동사이다. 동사로서는 사랑하다, 명사로서는 사랑, 동명사로서는 사랑함 등등의 표현이 열거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해 라는 것이 화자의 어떠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던지 간에 그 느낌이 사랑해 라는 말로써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랑해 라는 말이 과연 화자인 여학생의 어떤 내면적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남학생의 모습에 잘생긴 윤곽에 대하여 심미적 기호를 느낀 것인지, 남학생의 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것인지, 남학생의 건장함에 대하여 섹스를 하고 싶다는 유욕적 충동을 표현한 것인지, 남학생의 지성미에 대하여 동반자적 교감을 느꼈다는 것인지, 혹은 그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인지, 도무지 그 느낌의 내용에 관해서는 백과사전만큼의 설명으로도 모자랄 지경일 것이다. 그런데 사랑해를 말로 하지 않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던가, 오묘한 시선을 던졌다던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던가, 눈물을 글썽거렸다던가, 머뭇거리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던가 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과연 말로 하는 것보다 전달하려는 의도가 덜 전달되었을까? 표정의 메시지에 내용은 전달함이 없었을까? 애매한 표정은 오해만 불러일으켰을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대부분은 사랑해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붉히는 언어 이전의 표정의 전달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내면의 실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노자가 읽혀 내려온 문명의 감성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테마는 말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줄여서 언표되었다라고 해보자. 사실 이 책은 평생 나의 사유의 기반이었던 노자라는 서물의 내용을 아주 쉽게 원문에 대한 주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의미만을 선별하여 해설하는 방식으로 풀이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그런데 서두를 장식하다 보니 또다시 어렵게 서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런 집필을 기획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노자에 관한 나의 사유가 너무 깊고 넓어서 점점 집필이 불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노자라는 텍스트에 관한 정보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졌기 때문에 최근 노자에 관한 대역주를 쓰려고 했다가 원고지 4,000매를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문으로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4,000매가 넘는 미간의 원고가 내 서재 한 켠에 지금도 쌓여 있다. 그래서 이런 학술적 작업을 포기하고 쉽게 대중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쓰자 하고 큰 맘을 먹었지만 자꾸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자, 그러나 노자는 노자이다. 노자라는 텍스트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텍스트를 떠나 의미만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텍스트의 딥 스트럭처를 떠날 수는 없다. 우리는 노자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제1의 이유는 노자는 전체가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머리에 해당되는 제1장의 내용이 81장 전체를 포섭하는, 그러니까 2장부터 81장의 전 내용이 연역될 수 있는 대전제와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극히 함축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좀 어렵더라도 1장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1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노자라는 텍스트는 쉽게 뻐개진다. 그런데 제1장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의 일상 언어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화되어서 우리의 사유 자체가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서구화의 근본에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초월주의, 관념주의, 이상주의, 존재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의를 버리고 노자라는 텍스트 그 자체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해라는 것이 언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이미 누차 말했다. 언표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의식에 떠오른 의미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말은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국한시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선택되기까지 그 이전의 세계는 화자의 의식상에서 복잡하고도 혼돈스러운, 그러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이 얽혀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그런데 그러한 복잡계가 언어가 선택되는 동시에 단순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복잡계가 단순계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개념화되었다고 말한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마에 땀이 삐질삐질 솟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들어보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는 사랑하는 실제 행위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도 같은 단순한 개념들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사랑하는 실제적 감정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 변화는 인류가 지구상의 생명체로 존재하게 된 이후로 가장 거대한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언어 이전과 언어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도 많은 언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언어에 관한 이론들이 너무도 복잡한 갈래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표를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1993년 10월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에 있는 초묘에서 방대한 죽간이 출토되었다. 죽간이 804매에 이르고 글자가 1만 3천여 자에 이르는데 그 전체가 완벽하게 개인적 잡기가 아닌 고도의 추상성을 지닌 학술 저작이다. 그 속에 유가 계열의 저작도 있고 도가 계열의 저작도 있고 백가지서를 잡초한 것도 있는데 유가 계열의 작품은 초묘임에도 불구하고 공자를 이미 성인으로 인지하는 삼행 계열의 의식적인 저작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초묘 문헌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지금 유관이 도관이 하고 규정하는 규합 개념 자체와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한 저작물들이 매우 다양한 학파들의 본질적인 소통 관계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 동아시아의 고대 문화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 중 도가 저작으로 노자 세 덩어리 갑조, 을조, 병조가 드러나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지는 사건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항시에 읽고 있는 경전의 수고로서 BC 5세기까지 물리적으로 소급되는 물증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는 없다. 더욱 재밌는 것은 병조꾸러미에 현재 우리가 노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자료가 같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자료는 천머리의 글자를 따서 태일생수라 이름하였다. 대부분의 고증가들이 이 태일생수는 노자와 별개의 문헌으로서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노자 이후에 별도로 성립한 문헌이라고 본다. 이학근은 노자에 일은 있어도 태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태일은 장자, 회남자, 여시, 춘추, 예기, 예운편 등에 나타나므로 후대의 개념이라 보아야 한다고 고증했는데 나는 이를 당변이라 생각한다. 일과 태일은 레토릭상의 문제이며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엄밀한 표현이 아니다. 일과 태일은 혼용될 수 있다. 그리고 태일 생수에서 말하는 논리구조, 사상구조 그리고 문학적 배경이 노자 이전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질박하고 총괄적인 것이다. 따라서 태일 생수는 노자의 한 부분이었거나 노자와 같이 융합될 수 있는 동질적 사유의 문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일부를 정확히 번역하여 그 여실한 모습을 전하고자 한다. 태일은 물을 생한다. 생하여진 물은 생하는 태일을 오히려 도운다. 그리하여 하늘을 이룬다. 하늘 또한 자기를 생한 태일을 오히려 도운다. 그리하여 땅을 이룬다. 이 하늘과 땅이 다시 서로를 도와서 신, 명을 이룬다. 신과 명이 다시 서로를 도와서 양을 이룬다. 음과 양이 다시 서로를 도와서 네 계절을 이룬다. 이 네 계절이 다시 서로를 도와서 차가움과 뜨거움을 이룬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다시 서로를 도와서 습함과 건조함을 이룬다. 습함과 건조함이 다시 서로를 도와서 한 해를 이루고 이로써 우주의 발생이 종료된다. 그러므로 1년의 시간이라 하는 것은 습함과 건조함이 생한 것이요 습함과 건조함은 차가움과 뜨거움이 생한 것이요 차가움과 뜨거움은 네 계절이 생한 것이요 네 계절은 양이 생한 것이요 양은 신명이 생한 것이요 신명은 천지가 생한 것이요 천지는 태일이 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일은 물속에 감추어져 있고 시간 속을 흘러다닌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만물을 생성하는 어미로 삼는다. 고대인들의 우주 발생론을 이토록 논리정연하고 소박하게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심오하게 요약한 문헌은 인류 문명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우선 그 생이라고 하는 동사가 예외 없이 모든 단계에서 일방이 아닌 쌍방적 진행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진행 항목을 보면 태일, 수, 천, 지, 신명, 음양, 사시, 창렬, 습조, 세로 되어 있지만 생의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동시적으로 상보관계를 이루고 있다. 생의 과정은 반드시 복상보라고 하는 역의 관계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동시에 이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했어야만 한다. 또 내가 나의 자식을 생한다면 나의 자식은 동시에 나를 생하여야 한다. 이것이 복상보의 논리다. 태일이 물을 생한다면 물은 동시에 태일의 생성을 도와 하늘을 생한다. 하늘은 동시에 태일의 생성을 도와 땅을 생한다. 하늘과 땅은 서로가 서로의 생성을 도와 가물한 신을 생하고 밝은 명을 생한다.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전 과정의 특징은 아무런 항목도 실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일이라는 실체가 물이라는 실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일과 물은 상호 교섭하는 관계일 뿐이며 그 관계는 끊임없이 서로를 포섭하고 서로가 대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항목, 즉 천과 지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천과 지도 실체가 아닌 교섭의 과정적 사건일 뿐이며 그것은 신명을 생성시키고 신명은 다시 음양을 생성시키고 음이 양은 다시 추나 추동을 생성시키고 추나 추동은 다시 창열을 생성시키고 창열은 다시 습조를 생성시킨다. 이 모든 존재의 과정이 아닌 생성의 과정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그 귀결처를 태일생수의 저자는 새라고 보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 말이 되는가? 새라는 것은 단순히 1년이다. 1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토록 복잡한 우주론의 구조로서 기술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히랍 고전 철학자들이 우주의 원질인 아르케를 추가한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모든 우주 현상의 궁극적 근거, 최초의 원질, 모든 현상이 그것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실체를 찾는 것이다. 탈레스는 그것을 물이라고 규정했다. 탈레스가 신화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만물의 원질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오니아 학파의 개조이며 철학의 시조라고 부른다. 그런데 과연 그는 미토스를 탈피하여 로고스를 이행하였는가? 물을 실체로서 규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는 신화에 머무른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사 전체가 신화적 세계관, 즉 실체와 현상이라는 이원론적 본질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노자는 책을 사서 한번 펼쳐보기만 하고 고이 모셔두었다. 지난번 코스모스 이후 아쉬운 책 중 하나다. 노자의 이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초반 글의 내용은 꼭 국어사전 한글의 어원을 읽는 느낌이었으나 그 다음 장에서 태일 생수를 논하면서 우주 생성 원리를 말하는 내용에 흥미가 생기는 게 조금 끌려서 나머지를 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고전을 주의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조금은 색다르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